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미 조종자로 알고 있는 한 남자, 진실을 부러뜨릴 때까지 비틀 수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가 오랜 친구로부터 누구도 공개적으로 들으리라 예상치 못한 한 문장을 받습니다. 그는 양심이 없다. 이 말은 정치적 반대자도 전투적인 기자도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시하기 어려운 판결처럼 들립니다. 마치 전문 도둑이 다른 도둑을 보고 저자는 모든 한계를 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병적인 호기심거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수십 년간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것은 곧 탄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아무것도 지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할 필요도 정교한 거짓말을 꾸며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눈앞에서 본 것은 세계 최강의 군사경제 대국을 지휘하지만 개인 생활에 깊은 균열이 가득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 균열은 너무나도 드러나 있어 한 번의 정확한 타격이면 그 모든 외관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푸틴은 권력이 단지 무기, 영토, 경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진짜 권력이란 상대방이 두려움을 숨겨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두려움을 찾아낸 듯했습니다. 푸틴이 선택한 전쟁은 국경을 넘는 전차도 전략 시스템을 해킹하는 기술자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은밀하고도 위험한 전장, 즉 개인의 명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었습니다. 무기는 멜라니아 트럼프의 사적인 이미지와 영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선정적인 타블로이드가 아니라 크렘린의 선전기계가 선별해 유포했습니다. 사진 한 장, 영상의 조각 하나도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목표, 미국 대통령을 굴욕시키는 를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것도 그의 국민과 더 중요하게는 다른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왜 하필 멜라니아였을까요? 그 답은 단순히 국가 지도자의 배우를 공격하는 상징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서방 정보기관에 따르면 그녀는 트럼프의 감정적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크렘린은 그녀를 단순한 아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비밀번호처럼 통제와 지배라는 이미지를 쌓아온 남자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푸틴에게 이 지점을 누르는 것은 그저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심리적 안정성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모스크바가 만든 이 서사가 허구에 기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암시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 진실들을 보관하고 있으며 원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이 아랫글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암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권력 게임을 아는 이들에게 위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 납처럼 무겁게 걸려있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 전술이 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럴 여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결혼은 처음부터 전문가들에게 감정적 파트너십이라기보다 전략적 계약, 즉 비즈니스 계약에 가깝다고 여겨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 관계가 진정한 애정이 아니라 상호 이익에 기반한다는 암시만으로도 도덕적 폭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폭탄이 인내심 많은 포식자 같은 지정학적 적수의 손에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반가쇠를 당길 정확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언제 보여주느냐입니다. 푸틴은 이미지가 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홀로 있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정치 스캔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공개되면 그 사진은 증거가 되고 확인이 되며 연료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의 불꽃이 가득 찬 휘발유통을 점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그 성량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은 지도자를 공개 공격으로가 아니라 그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이 대통령을 두고 옹호와 비난으로 나뉘어 싸우고 정치인들이 당파 싸움에 빠져 있는 동안 푸틴은 제국의 몰락이 결정되는 조용한 방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판이 어디로도 가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시간에 쫓기는 쪽이 상대라는 사실을 알며 차분하게 말을 옮겼습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 국제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 이상 물리적 위협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지도자가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진실을 폭로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가 묻어버리려 했던 저주받은 진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결국 그려진 그림은 외부 공격이 아닌 자신의 삶의 이야기, 수십 년간의 선택, 그리고 값싼 충성을 바탕으로 맺어진 거래들이 만든 상처를 안고 있는 한 미국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푸틴은 트럼프의 과거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었을 뿐입니다. 살아가는 오늘 2025년에 정치적 개인적 관계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사람들에게 이 폭로는 특별한 울림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이해관계에서 시작했지만 우정이나 사랑으로 위장된 사업, 협력, 동맹을 기억합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사랑이 아니라 두 재산을 합치기 위해 결혼한 이웃이나 호감이 아니라 함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손잡은 친구 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감춰져 있던 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치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벌어질 때 그 장면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은 없습니다. 울프는 트럼프와 멜라니아의 첫 사적인 순간이 앱스타인의 비행기 안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묘사하며 더 나아갔습니다. 이는 선정적인 언론을 위한 자극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그 관계 전체를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정보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화려함, 권력, 착취의 경계가 흐려지는 맥락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세월이 흐르며 뉘앙스가 변하는 가족사 이야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정보는 이미 겪었던 일을 쓴맛으로 다시 들려주는 듯합니다. 과거를 다시 쓰게 만들고 기억을 재정렬하게 만드는 뒤늦은 폭로처럼 말입니다. 이 서사의 가장 날카로운 지점은 울프가 멜라니아를 묘사하며 사용한 세 단어였습니다. 기회주의적, 계산적, 거래적. 이 표현들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를 직접 본 사람들에게는 거의 진단처럼 들립니다.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은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다가오고 모든 행동을 마치 재무제표 일부처럼 계산합니다. 이런 모습은 직장 동료, 먼 친척, 옛 친구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이 논리가 증폭되고 그 영향은 배가 됩니다. 이런 결혼이라면 심리적 공격의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정서적 충성심이 진실하게 지탱하지 않는다면 작은 불씨 하나로도 신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푸틴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거짓을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틈을 열어 관계의 본질이 스스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면 됐습니다. 이것이 통하는 이유는 오늘날 여론이 절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유적인 이미지, 마쿠에서 나온 말 한마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각자의 머릿속에서 완성하게 만드는 단편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조화롭지 않았습니다. 재판이나 정치적 위기와 같은 중요한 순간에 멜라니아가 거리를 두는 모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단절의 반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 부재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는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듯하지만 사적으로는
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부부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 연극은 한동안 유지되지만 둘 중 하나가 대본을 외우지 않기 시작하면 끝이 납니다.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간 세부 사항은 언론 노출이 큰 순간에 남편 곁에 서라는 압박을 받았을 때 그녀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전해진 바로는 그녀는 웃으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 이야기에서 들었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조용히 물러나는 장면 말입니다. 이 순간에는 사회적 역할만이 아니라 신뢰의 구조 자체가 무너집니다. 푸틴이 이용한 것은 단순히 약해진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 동맹의 기초가 계산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위기든 제3자의 기회로 바뀐다는 이해였습니다. 지정학의 장기판에서 지도자의 사생활은 전략적 말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취약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SNS가 즉석 재판소처럼 작동하는 세상에서 옛 사진 한 장이 다시 떠오르기만 해도 어떤 언론 통제로도 막을 수 없는 공적 심판의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이 지점은 트럼프의 사적인 드라마를 많은 사람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일과 연결합니다. 결코 완전히 진실하지 않았던 관계에 의존할 때 드러나는 취약성입니다. 다른 이해관계가 있었던 사업 파트너, 결코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았던 친구, 그리고 편할 때만 곁에 있었던 연인 이야기 말입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무너지는 것은 현재만이 아닙니다. 과거 전체에 대한 인식이 다시 쓰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멜라니아의 사진이 계산적으로 공개되는 일 같은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사건들이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십이나 천박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본질을 겨냥해 그의 개인적 기반이 도전받는 가운데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전략입니다. 네 국가 간의 게임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절대적 분리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이 해석은 세계 무대를 형성하는 지도자들의 개인사를 깊이 파고들 때 더 가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젊은 시절 집착, 전략, 모순을 아는 것은 왜 어떤 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세계에 어떻게 파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원문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북 홍보 문구는 번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떤 대화는 공개되는 순간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꿉니다. 그것은 단순히 난처한 세부 사항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깊은 성격 혹은 그 부자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제프리 앱스타인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증언들에 따르면 두 사업가나 사교적 지인 사이의 대화로는 들리지 않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도덕적 코드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대화였고 마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규칙이 통하지 않는 평행 우주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가장 섬뜩한 대화 중 하나는 트럼프의 첫 번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의 죽음을 둘러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애도나 존중의 순간이 아니라 마치 음울한 계산 연습처럼 들렸습니다.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증언들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궁지에 몰린 남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결과 없는 게임인 양 잔혹한 가정을 편하게 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혐오감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대화를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함께 수년을 보낸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적, 동맹 혹은 평범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떤 말과 생각이 가능할까요? 이 공모 관계는 단순히 파티나 은밀한 저녁 식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밀한 층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호의, 비밀, 충성이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에서의 거래 수단은 현금이 아니라 정보, 그것도 정보기관이라면 누구나 손에 넣고 싶어 할 중대한 약점 자료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다른 해외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대해 거짓을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압박 작전에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의 대화,
사건, 연결고리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그물이 기슬레인 맥스웰 같은 인물까지 뻗어갈 때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집니다. 그녀는 앱스타인 주변의 또 한 명이 아니라 전략적 말이었습니다.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트럼프는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그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스처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여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쥐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너도 나를 잊지 않길 바란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성착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경우 그 외교 정보적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백악관 복도 밖에서 약점을 휴기화케르되 익숙한 지도자와 첩보원들은 이 말을 단순한 인사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이 인식이 확산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적 경쟁자가 아니라 쉽게 접근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제 협상에서 누군가 이 공적 유대를 이용해 양보를 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취약성은 대중에게는 거의 항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늘 면밀히 관찰됩니다. 사적인 행사에서 찍힌 사진 한 장, 비행기 탑승 기록,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언 한 줄이 퍼즐 조각이 됩니다. 결과는 형식적 동맹뿐 아니라 조용한 거래의 그물로 유지되는 권력의 초상입니다. 거기서의 충성은 존경이나 애정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슬레인 맥스웰 사건을 자세히 보면 영향력 있는 인물들 사이에 상호 보호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녀가 트럼프와 가까운 변호사를 만난 직후 최소 보안급 교도소로 이송된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그 정도의 중대한 범죄 유죄자가 이런 조치를 받으려면 특별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예외를 허가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대가로 무엇이 오갔는가입니다. 앱스타인의 피해자들은 맥스웰을 그보다 더 잔혹하다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 아니라 잔혹함을 직접 겪은 이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종하고 위협하며 정확하게 파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증언을 듣고도 사법 시스템이 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보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법이 종종 올바른 자리나 적절한 인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굽혀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더 많은 세부 사항이 드러날수록 개인사와 국가 운영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사적인 문제로 보이던 것이 정책, 동맹, 그리고 국제적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 원수가 공개적으로 충성을 보일 때 그 메시지는 국내를 넘어 국경을 건너갑니다. 외교, 무역 협상, 안보 결정에서 이런 취약성 인식은 장기적 효과를 낳습니다. 비밀로 약해진 지도자는 압박받을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지정학에서 압박은 귀중한 화폐입니다. 전략적 동맹 하나면 양보와 침묵이 거래되는 장이 됩니다. 그 결과 한 나라 전체가 국민의 복지와 무관한 이익에 노출됩니다. 가장 불편한 점은 이 패턴이 시간이 지나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관계가 나타나고 그 다음 보호 제스처가 이어집니다. 그 후 국가 이익과 맞지 않는 정치적 양보가 등장합니다. 퍼즐이 완성될 즈음에는 이미 늦습니다. 신뢰는 소모됐고 자율성은 거래됐으며 피해는 이미 퍼졌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 단순한 가십이나 음모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연결, 실제 결정,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주의가 필요하고 기억이 필요하며 진실이 불편하고 불완전하고 마주하기 어려운 형태로 드러날 때 각자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충격 때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권력 구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음모를 드러내는 것이 함성이 아니라 제자리를 벗어난 듯한 속삭임일 때가 있습니다. 기슬레인 맥스웰의 경우 그 속삭임은 기술적 절차로 위장되어 왔습니다. 텍사스의 최소 보안 교도소로의 이송을 알리는 건조한 공지 말입니다. 헤드라인을 서둘러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큰 뉴스 사이에 끼어있는 사소한 행정 메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을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불편한 이동이었고 마치 누군가가 밤사이 보드에 말을 옮기고 아침이 되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토록 중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경험 많은 법률가들은 이런 조치를 허가하려면 매우 드문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만 내려진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인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자회견도 설득력 있는 공식 보고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답변보다도 공공의 것이 아닌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권력 가까이에 있는 변호사들이 맥스웰 같은 인물을 만나기 위해 이틀 동안 교정 시스템 안을 드나들었지만 언론은 그 만남의 정확한 성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엇이 약속되었을까요? 문이 닫힌 채 몇 시간이 흐르고 메모는 아예 존재하기도 전에 소각됐을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어떤 합의가 그려졌을까요?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 기업, 정당, 정부가 철옹성처럼 작동하는 모습은 익숙합니다. 이 움직임은 결코 죽지 않는 오래된 약속의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마치 절교했다고 공언하던 이웃이 그 집 뒷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을 때의 직감과 같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바 연결은 결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맥스웰이 수감되기를 기다린 피해자들에게 이 소식은 일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부분적 승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접근권과 영향력을 가진 자들의 게임에서는 시간과 규칙이 얼마든지 유연하다는 냉혹한 상기였습니다. 오랜 고된 법적 절차를 거친 사람이라면 결말이 처음 약속했던 논리를 벗어날 때를 압니다.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결승선에서 상대가 심판의 축복을 받고 지름길로 왔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론이 이 변화를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권력과 발맞추는 채널과 평론가들은 맥스웰의 이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역할을 축소했고 다른 이들은 언론이 과장했다고 암시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희석하는 움직임은 새롭지 않지만 여전히 효과적입니다. 벌어진 상처를 가리키며 그저 긁힌 자국이라고 말하는 오래된 속임수입니다. 이미 재판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미지를 왜 이렇게 급하게 부드럽게 만들려고 할까요? 무엇이 그토록 빠른 서사 재구성을 정당화할까요? 이 연극에서 모든 대사는 특정한 청자를 염두에 둡니다. 맥스웰을 미화하는 것은 국내 관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쿠에서 각자의 이야기와 기록을 쥔 이들을 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침묵을 지키면 우리도 계속 보호하겠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부식성 강한 부분입니다. 충성심이 가치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파괴의 보장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용한 회의에서 마이크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런 거래는 화폐로 변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방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상대가 무엇을 폭로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방정식에 과거 또는 현재 권력을 쥔 이름이 포함된다면 정의와 자기보호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녹아 사라집니다. 사법제도가 이렇게까지 휘어질 수 있을 때 특혜를 받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신뢰가 조각나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로도 재판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며 메시지를 읽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 이 인식은 연설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으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 구조를 무너뜨리는 콘크리트의 균열처럼 자랍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부여된 혜택, 공개 옹호, 선택적 침묵, 각 요소가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지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흥이 없습니다. 마치 판결이 나기 훨씬 전에 이미 대본이 작성되어 모든 우회로와 필요한 제스처가 예측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사가 아무리 견고해 보이더라도 본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이의 절대적인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단 한 고리가 끊어지면 비밀이 돌고 대화가 다시 떠오르며 파일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자들을 밤에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압니다. 어떤 합의도 영원하지 않으며 돈으로 산 충성심에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대중은 이런 내부 긴장의 순간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신문에 오르는 것은 공식 결정, 준비된 해명, 매뉴얼을 따른 듯한 발언뿐입니다. 그 뒤에는 지우고 싶은 기억과 은밀한 위협, 빚진 호의가 흐르는 지하수가 있습니다. 맥스웰 같은 인물과 그리고 언젠가 같은 길을 걸었던 이들의 운명은 이 공간에서 결정됩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한 점은 정상인 척하는 와중에 이런 움직임이 도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진짜 힘의 증거입니다. 행동을 숨기지 않고 그 반응이 결코 행동을 되돌릴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실행하는 것. 매 장이 넘어갈 때마다 작성된 법과 실제로 적용되는 법 사이에 강역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빈틈 속에는 오염되었더라도 오래된 동맹이 투명성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 고유한 논리가 자리합니다. 이 논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면 그것은 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비밀과 그것이 공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권력의 전체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믿습니까? 이런 합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아니면 언젠가는 그 비밀의 무게가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자들을 짓눌러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팸 본디는 도널드 트럼프의 정치적 동맹 명단 속 그저 또 하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한 연설을 이어가는 능력과 충성이 화폐처럼 통용되는 권력의 원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프리 앱스타인의 인신매매 네트워크 수사가 국가적 이익과 공공안전 사안임을 인정하는 공식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 그녀였을 때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카드로 지은 성의 핵심 기둥을 건설을 도왔던 손이 스스로 뽑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 인식은 고립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적들의 사기나 조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한 순간 본디는 불편한 틈을 열었습니다. 이미 금이 간 구조에서 그 틈은 외부 압력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수년간 지켜온 서사의 가장 단단한 버팀목, 내부의 무조건적 충성, 이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환경에서 내려졌는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두꺼운 문이 대화를 차단하는 방, 올려졌다 사라지는 종이 한 장에도 신중한 손길,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주고받는 눈빛들. 그 안에서 입장을 바꾸는 일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계산입니다. 본디는 자신의 이름이 서명 전과 후를 가르는 경계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전환을 만들었을까요? 비공식적으로 전해진 바에 따르면 부정과 부인의 입장을 유지하다가는 집단 전체가 법적 낭떠러지로 끌려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평가의 핵심은 실용성이었습니다. 증거가 양과 질 모두에서 쌓여가면 언론 발표만으로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균열이 난 선체 위에서 한동안 구멍을 틀어막을 수는 있지만 물은 계속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움직임은 바깥에서 보면 배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노선 조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기업, 가정, 우정 속에서도 목격되는 익숙한 논리입니다. 물결이 바뀌면 곁에 있던 이들이 제각기 탈출정을 찾는 것 말입니다. 다만 이번에 그 탈출정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공식 문서 형태였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신뢰받는 변호사 토드 블렌치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슬레인 맥스웰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 만남은 연민이 아니라 위험의 크기를 가늠하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아직 보관 중인 기록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이름, 얼마나 많은 날짜가 있는가. 위협의 규모를 아는 것은 그것을 무력화하는 것만큼 중요했습니다. 이 시간과의 싸움은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져 벌어졌지만 미묘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상한 일정 변경, 기이한 시간대에 걸려온 전화, 공식 기록에는 없는 회의, 각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모이면 실제 우려의 지도를 그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전 동맹의 작은 입장 변화가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를 은밀히 접촉하려는 작전을 촉발한다면 그들이 지키려는 성의 안정성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공개 무대에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집단 인식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는 다시 정치적 박해의 피해자, 당과 제도를 넘나드는 음모의 표적이자 포위된 인물로 자신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적은 바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내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자신이 이끌었던 기관을 향해 무거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정적들의 하수인처럼 행동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는 특정 수사만이 아니라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하는 제도의 뼈대를 공격했습니다. 신뢰의 침식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의심이 심어지고 그 다음 끈질긴 반복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공정한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인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수사든 결론이 나기 전에 힘을 잃고 어떤 결과든 국민의 절반에게는 자동으로 의심스러운 것이 됩니다. 이 같은 정면 공격에는 전략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을 트럼프를 중심 인물로 하는 더 큰 서사의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에게 포위된 영웅이라는 그림 말입니다. 이는 과거에도 그에게 효과를 준 전술이었고 법적 방패는 아니지만 서사적 방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성스러운 이들조차도 이 방패가 소송 진행과 문서 공개를 막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디의 서명 이후 그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수사관들 사이에서만 오가던 정보가 더 넓은 자리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소문은 기록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는 관련된 공인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가장 무거운 고발이 나올 때가 아니라 동맹이 계산을 시작할 때입니다. 곁에 남을 가치가 있는가 혹은 떠날 때가 되었는가. 우정과 충성심뿐 아니라 정치적 개인적 생존이 저울 위에 오릅니다. 이 밀고 당기는 움직임 속에서 이제 문제는 진실과 거짓의 대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과 취약성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이 판에서 취약성의 신호 하나하나는 공공연한 적들뿐 아니라 이미 자기 길을 선택한 옛 동료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큰 계산 착오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그가 이야기를 전한 방식,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법정에서도 공식 문서에서도 아닌 그가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끄는 이유를 설명하려 한 인터뷰에서 말입니다. 그는 범죄도 피해자도 도덕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얘기를 했습니다. 앱스타인이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들을 훔쳐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사람들 중 한 명이 버지니아 주프리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말은 호수에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앱스타인과의 친분이 드러난 건 새로울 것이 없었지만 한 사람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잔혹하게도 거래로 환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에게 문제는 한 사람의 삶이 파괴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여긴 자원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필터 없이 아무 변명도 찾지 않고 이 설명을 듣는다면 그 안에 새우며 있는 냉기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현실 세계, 인간적인 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익과 손실의 계산서로만 환원되는 듯합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답변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전에 했던 말과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앱스타인과 결별한 이유가 범죄에 대한 혐오 때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명으로 그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윤리적 결별이 아니라 소유권 다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누가 타인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줄 것인가에 관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폭로는 과거를 다시 쓰는 동시에 그가 현재를 살아가는 논리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원칙 때문에 결별했다고 주장하려면 시간표가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주 프리는 2000년에 트럼프의 클럽에서 앱스타인의 세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트럼프는 여전히 앱스타인을 굉장한 남자라고 칭하며 그가 더 젊은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혐오는 없었고 있었던 것은 동지애였습니다. 이 모순이 바로 위험입니다. 공개된 모순은 정치적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의 적들이 지도자의 말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외교와 국제 권력 게임이 잘 아는 것은 잘못 놓인 한 문장의 가치입니다. 그 문장이 공식 입장과 모순될 때 그것은 증거가 됩니다. 그 칭찬이 나온 지 1년 뒤 두 사람의 관계는 어둡고도 아이러니한 색채를 띤 제스처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트럼프가 수수께끼는 결코 늙지 않는다라는 문구와 함께 매일이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기를 바란다는 생일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지만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과거와 연결될 때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닙니다. 이 상황에서 멋진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비밀이 축하할 가치가 있을까요? 실제 결별은 전해진 바에 따르면 2004년이었고 그것도 도덕적 분노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둘 다 판비치에 같은 저택을 원했고 거래가 무산되자 파트너십은 경쟁 관계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치관의 충돌이 아니라 사업상의 경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갈등 상황에서도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무엇을 통제하느냐였습니다. 새로운 인터뷰가 나올 때마다 구출된 녹취가 드러날 때마다 이 이야기의 조각은 더 명확히 맞춰집니다. 힘과 일관성을 전달하려는 공식 발언은 순간의 방심에서 흘러나온 진실의 파편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이런 균열은 취약성을 노리는 이들에게 귀중한 도구가 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 지도자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증거가 그의 입에서 나올 때입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직접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질 때만 무언가를 손실로 인정하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가 책임, 약속,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무엇보다 잘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준비된 연설문에도 공식 성명에도 없습니다. 그 힌트는 드러난 이야기 속, 변경된 버전 속, 그리고 우선순위를 노출하는 실수 속에 있습니다. 이 모순의 무게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인식으로 번지고 보통 사람들이 권력과 윤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지도자가 성착취 사건을 직원 절도 사건처럼 다룰 때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인간의 고통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결코 정상화되어서는 안 될 너무도 부식성이 강한 발상입니다. 더 불안한 것은 일부 대중이 분노하는 동안 다른 일부는 무관심하거나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일탈의 정상화가 집단적 사고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허용 가능한 것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의 경계가 허물어집니다. 그 환경에서는 스캔들이 더 이상 전환점이 되지 않고 풍경 속 또 하나의 잡음이 됩니다. 이 여정을 따라오며 저는 진실이 결코 하나의 온전한 조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부서지고 재배열되며 누가 그것을 전하느냐와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 있느냐에 따라 다른 윤곽을 띱니다. 그래서 매번의 폭로는 끝이 아니라 더 깊고 복잡한 층으로 잠수하라는 초대장입니다. 아마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마침표를 기다리기보다 서사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동안 그 속에 담긴 신호를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것.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는 것은 우리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종종 단순화된 버전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왜 이미 많은 삶을 파괴한 이들과의 유착이나 정보 조작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 걸까요? 그 답은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권위, 희망, 안정에 대한 욕구와 어떻게 관계 맺는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순환을 끊는 것은 충성이 복종과 같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며 질문하는 것이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이것이 결코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도자들은 은밀한 동맹, 조용한 협정, 내부 권력 다툼 위에 정치 경로를 세웁니다. 달라지는 것은 드러나는 정도와 그런 메커니즘이 표면으로 떠올랐을 때 각 사회가 보이는 반응 방식뿐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 작동하는 힘이 어떻게 미래의 결정과 방향을 형성할지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한층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보여준 쇼맨십과 전략적 계산, 혹은 시진핑의 점진적 권력 영향력 집중과 같은 모습은 공직에 오르기 훨씬 전부터 형성된 것입니다. 그들의 궤적은 삶의 경험, 문화, 가족적 영향, 그리고 행동과 사고방식을 빚어낸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맹과 결별, 전략적 움직임은 즉흥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획된 일관성의 일부로 드러납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이 정치, 권력, 책임을 생각하는 방식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연결점을 보는지, 어떤 이야기가 더 목소리를 얻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과 공유,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강렬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과 답이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